안녕하세요. 차기호수의 1번 물리학 2022년 1학기. 오늘이 제15주 2교시,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1교시에는 가장 작은 세상의 기본 입자들에 대한 이론, 표준 모형을 공부했죠. 오늘은 우주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이것을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그 우주론인 대폭발 이론이 어떻게 도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주는 어떤 모습으로 생겼을까? 우주의 모습 또는 그 별이죠. 별을 찍기 위해서 미국의 나사에서 쏘아올린 허블 망원경이 오랫동안 찍은 사진들을 편집해서 우주의 모습이라고 보여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약 10,000여 개의 갤럭시 은하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주 전체를 찍은 부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는 뭐냐면 공간과 시간, 그리고 시공간에 포함된 행성, 별, 은하, 그리고 모든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를 합해서 우리가 우주라고 하죠. 그러면 우주는 얼마나 클까? 실제로 얼마나 클지는 아직 다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약 930억 광년일 것으로 예상하죠. 그러면 이 우주에 대한 이론, 우주론은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 우주론을 영어로는 코스몰로지라고 하고, 이 우주론이 다루는 것은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우주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쭉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시대나 당시 알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주론에 대한 그럴듯한 모형을 세웠지만, 어떤 시대에도 자기의 우주론이 진짜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21세기에 진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주론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폭발 이론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주론을 알게 됐을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럼 우리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자연을 관찰해서 나름대로 자연에 대한 이론을 만든 첫 번째 사람이 서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가 중심이고 움직이지 않고 불변이고 유한한 공간이고, 공간은 유한하고 시간은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구형의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구를 지구는 이 천구들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고, 우주는 무한한 과거에서 무한한 미래까지 존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지구에 있는 그래서 그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사는 지구에 있는 물질은 서로 변화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4가지 원소의 성분비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신이 사는 천체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제5원소라고 이르는 에테르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나왔죠. 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사실은 그 이전의 과학을 부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과학을 이제 제대로 이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단지 다 똑같고 지구의 자리에다가 무엇만 갖다 놓은 것이냐면 태양으로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티코 브라헤였는데, 이 브라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많이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지구가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성들은 태양 중심을 돌지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성은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태양은 지구 주위를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케플러가 어떻습니까? 브라헤가 측정한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어떤 사실을 확실하다고 알게 됐습니까?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를 도는 것이 확실하다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우주를 이제 고안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우주에서 행성들이 원궤도를 회전하는 대신에 타원궤도를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별들은 여전히 전과 마찬가지로 천구에 고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뉴턴이 출현했죠. 그래서 뉴턴은 한 가지 운동법칙 가지고 모든 천상과 지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자신의 운동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 우주는 진화하지만 정적인 우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인 우주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 작용하는데, 만약에 우주가 전체적으로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야지만 평형 상태를 유지하지, 그렇지가 않다면 만유인력 때문에 한 곳으로 몰리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별이라면 이 별에서 오른쪽을 보나 왼쪽을 보나 똑같아야지, 그래야지 이게 나를 한쪽으로 잡아다니지 않겠죠. 그래서 우주 전체의 별들이 균일하게, 무한히 넓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뉴턴의 우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9세기까지는 그보다 더 발전한 우주론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리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가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와 같다는 것을 19세기에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양자역학 할 때 배웠습니다. 별에서 오는 빛은 무엇을 이룹니까? 선스펙트럼을 이루는데, 이 선스펙트럼은 그 원소의 지문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수소 기체에서 나오는 선스펙트럼의 파장, 또 다른 헬륨에서 나오는 파장,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별에서 오는 빛의 선스펙트럼을 연구해 가지고 그 별을 구성하는 원소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별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과는 다른 물질, 에테르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별도 별 구성하는 물질도 지구에 존재하는 물질과 원소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은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하는 뭡니까? 우리 하늘에 보이면 은하수, 이게 우리 은하죠. 몇천억 개의 별들이 우리 은하에 모여 있는데, 사실은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그런 은하들이 또 몇천억 개가 있는 것이죠. 근데 19세기 말까지도 그런 은하의 존재를, 우리 은하를 빼고, 우리 은하를 만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빼고 다른 또 은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우주의 모습을 당시 알고 있던 지식에 비추어서 상상하는데 그쳤지, 사실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것을 인간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까지도 전혀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죠. 사실은 그런 예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20세기에 들어서서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원자 내부 세계를 알게 되었다고. 그 원자 내부 세계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단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알게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아주 큰 세계, 이 우주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주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주를 이해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볼 텐데 그런 일들을 우리한테 가져온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없었더라면 우주론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만 있었다고 우주론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관찰 결과들이 나와서 우주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미 배웠죠.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고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특수상대성 이론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다가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까 이런 걸 연구하다가 한 게 아니죠. 뭐냐면 당시 19세기 말에 물리학이 이 자연을 완벽하게 정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연을 물리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광속불변이죠. 이 광속불변이라는 이상한 현상을 해결하려고 연구한 거죠. 특상대성 이론을 구하려고 연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광속불변은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당시 물리학의 두 개의 축인 역학과 전자기학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광속불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놀랍게도 시간이 공간과 똑같은 것을 깨닫는 것으로 해결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삼차원 공간과 그리고 무한한 과거에서 무한한 미래로 흐르는 그런 시간 아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공간의 한 축과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게 이게 특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특상대성 이론은 우리한테 굉장히 새로운 여러 가지를 알게 해줬는데, 근데 사실은 앞에서 역학과 전자기학이 서로 모순을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전자기학은 처음부터 특상대성 이론에 부합되는 이론이었죠. 왜 그러냐면 전자기학은 알고 보았더니 빛을 다루는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빛을 설명하려면 그러면 특상대성 이론에 부합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현상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이죠. 그러면 특상대성 이론의 경우에 그 속도가,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비상대론적인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래서 특상대성 이론에서 속도를 느리다고 하면 그러면 도달하는, 그러면 우리 역학도 상대론적 역학, 제대로 된 역학, 또 속도가 느린 그런 대상한테는 그 근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뉴턴 역학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특상대성 이론은 뉴턴 역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광속불변은 무엇입니까? 광속불변은 그 전의 이론에 의해서 알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었는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특상대성 이론으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질량은 에너지의 한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 입자들은 고유 스핀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반입자가 존재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특상대성 이론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알게 됐을까?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러 가지 알게 된 게 있지만 그런 거를 연구하려고 한 게 아니었죠. 단순히 특상대성 이론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다시 말하면 두 관성계라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성공해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려고 일반화시킨 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랬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단순히 일반화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주론에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저절로
저절로 이런 흐름을 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습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식이 바로 로렌츠 변환이었죠. 그래서 로렌츠 변환을 이제 일반화시켰더니 관성계와 비관성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식을 하나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일반화시켰더니 놀라운 사실이 또 저절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뉴턴의 물리학을 있게 해준 두 가지 운동법칙과 만유인력 법칙 중에서 만유인력 법칙은 도대체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뉴턴 역학이 발달할 수 있어요. 뉴턴 역학이 시작하고 그게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만유인력 법칙이고, 이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물리학이 발달해 가지고 모든 걸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대성 이론까지 갔는데, 이 만유인력 처음에 시작하게 한 이 만유인력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좀 황당무계하다기보다는 좀 허탈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질량은 무엇이라고 도입한 거예요? 원래부터 질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질량은 만유인력의 원인이라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체가 만유인력을 작용하는 고유한 성질에다가 질량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질량은 알고 봤더니 만유인력이라는 힘을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무엇하는 거였습니까? 주위 시공간을 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게 됐죠. 그리고 질량이 큰 물체 주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 효과가 중요하지만, 질량이 작은 그런 물체 주위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구한 것과 결과가 똑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량이 작은 물체 주위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 이론이 되는 것은 아니죠. 중력 이론에 만유인력이 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만유인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한테 대폭발 이론에 도달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고,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고, 사실은 이런 대폭발 이론이라는 게 나오려고 하고 있을 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그걸 항상 반대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아인슈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초기에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무엇인가 새로운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법칙에 근거해서 우주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초기 우주는 뭐냐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에 부합돼야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서 이 G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공간의 구조라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의 구조. 이 시간과 공간의 구조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이 에너지 질량 분포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그대로 푸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1917년에 무엇을 도입하냐면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람다라고 하는 것을 도입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아인슈타인에게 전체 우주라고 하는 것, 우주가 변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우주가 그대로 유지되어야지 되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이용을 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만약에 우주의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력의 효과는 바로 뉴턴에서 말하는 효과는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게 잡아다녀서 우주가 수축해야 된다는 그 결과가 똑같이 이 장방정식을 풀어도 그렇게 된 거지. 우주가 수축해야 된다는 것을 이 방정식이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가 변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축하지 않는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손으로 추가항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추가항 집어넣은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요거였어요. 여기 요 항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요 람다가 이게 바로 우주 상수라는 것이고, 이 상수를 집어넣어서 이 상수값을 적당하게 조절했더니 요 아인슈타인이 추가한 항인데, 그랬더니 어떤 우주가 되느냐, 이것을 풀었더니 정적인 우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이로 구하면 이런 우주가 나오는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우주는 뭐냐면 정적인 우주, 변하지 않는 우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유클리드 기하할 때 구분 기하가 있었죠. 그때 spherically curved,
스페셜리 클로스드 유니버스다. 여기서 클로스드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경계는 없는데 4차원 시공간의 부피는 일정한 그런 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예를 든다면 지구 표면이 그래요. 지구 표면이 어떻습니까? 지구 표면을 2차원 공간으로 본다면 끝에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를 가도 경계는 없죠. 그렇지만 지구 표면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유한하죠. 우리 4차원 시공간도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우주의 모습이.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무한히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본다면 내 뒤통수가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게 어디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지구 표면에서 어디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지구 표면에서 한국이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또 미국이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세계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세계 지도의 가운데 자기 나라가 있죠. 우주도 바로 그렇다. 자기가 있는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4차원 우주 공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방정식이 정적 풀이를 갖도록 람당을 추구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냐면 동적 우주풀이가 나옵니다. 그게 유명한 프리드만입니다. 러시아 사람인데 이 러시아 사람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처음 발표될 때는 러시아에서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하느라고 파일럿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있다가 제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동적 풀이를 언제 구하냐면 1922년에 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물리학자고 아주 굉장한 능력 있는 수학자였습니다. 이 1918년에 페름대학 교수가 되고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으로부터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한다는 동적 풀이를 구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분은 장티푸스 걸려서 37세의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 살아있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겠죠. 아인슈타인이 프리드만의 동적 풀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프리드만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 이걸 집어넣은 똑같은 이 식을 풀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하고 가정도 똑같은 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게 나왔는데 아인슈타인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곡률 반지름이 시간에 의존한다고 하고 이 식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일반 풀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주가 점점 더 커지다가 점점 더 작아진다는 팽창하다가 수축한다는 그런 동적 우주의 풀이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이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자신의 장방정식과 양립할 수 없는 풀이라고 프리드만의 결과를 무시했는데 당시로는 어땠겠습니까? 당시로는 아인슈타인은 굉장한 사람이었고 이 프리드만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디 러시아에 있는 대학교 교수였죠.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푼 풀이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프리드만의 풀이가 옳다는 걸 알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옳지만 그 동적 풀이가 물리적으로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메트르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또 동적 풀이를 구한 사람인데 아인슈타인이 르메트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리드만의 풀이는 관찰된 사실과 관련 없는 순전히 이론적인 결과일 뿐이다 라고 논평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우주에 대한 관찰이 우주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되는 거죠. 이걸 순간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특상대성 이론을 할 때는 광속 불변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도 관찰된 사실에 충실했는데 우리 이제 이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일종의 편견을 그대로 고집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어떠냐? 프리드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르메트르입니다.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또 팽창하는 우주론을 제안하는데 르메트르는 벨기에 사람으로 벨기에의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장방정식에서 1927년에 1922년에 프리드만의 풀이가 나오고 1927년에 르메트르의 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벨기에 천주교 신부님인데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고 에딩턴
개기일식을 관찰한 사람이죠. 에딩턴의 지도로 우주론을 공부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벨기에에 돌아와가지고 1927년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이걸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초기에는 르메트르의 논문을 보고 우주 팽창 결과를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 르메트르가 언제 죽었냐면 1966년에 죽었는데, 르메트르의 이 팽창 이론이 진짜다라고 하는 게 언제 밝혀지냐면 1965년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며칠 뒤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자, 르메트르의 또 똑같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었습니다. 프리드만 결과를 아직 몰랐던 르메트르는 프리드만과 똑같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시간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프리드만과 다른 것은 뭐냐면 우주 공간의 각 부분의 밀도도 이 시계 대입할 때 밀도도 시간에 의존한다고 그렇게 대입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특이점, 아주 작은 부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팽창한다고 하는 그런 풀이를 우리가 얻은 것이고, 이 풀이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외부 은하 성운, 옛날에는 은하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늘에 별들인데 그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구름처럼 되어 있는 거, 이걸 성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운의 운동을 확인하면 자기의 이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진다고 하는 특이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특이점은 가장 처음에 이제 태어난 새로 생긴 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내놓은 것인데, 이런 이론을 듣고 또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르메트르는 1927년 팽창 우주에 대한 논문을 벨기에 논문집에 발표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27년이 바로 무슨 거였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죠? 이게 바로 5회 솔베이 회의였죠. 5회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가장 좌장, 가장 무게 있고 유명한 물리학자였습니다. 이 솔베이 회의에서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에게 자기 논문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팽창 우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평가한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이때 바로 르메트르의 팽창 우주를 지지하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실험 결과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의 풀이가 무엇을 예언하냐면 우주가 팽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언을 하는데, 자, 그것만 가지고는 우주론이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없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실험이 나옵니다. 우주에 대한 관측 결과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주가 팽창한다는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런 것을 알게 한 그 가장 결정적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슬라이퍼와 허블입니다. 그러면 슬라이퍼와 허블이 어떻게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 그런 실험 결과를 얻게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소리에 대해 있는 거죠. 도플러는 사람 이름인데 오스트리아 학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도플러가 1842년에 발표한 것으로 소리의 경우, 소리도 똑같이 파동이죠. 그러면 소리의 경우에는 진동수에 따라서, 그 소리의 진동수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고저가 달라지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건 이제 진동수죠. 근데 음원이 그 소리를 내는 진동수가 FS라고 하고 듣는 진동수가 FO라고 하면 당연히 FS하고 FO하고 같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게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관차에서 기적을 울리고 사람이 그 소리를 측정한다고 하겠어요. 이때 움직이지 않는 기차의 기적 소리의 경우에는 FO는 FS와 같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둘 사이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서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이 둘은 같은데,
기체가 가까이 오고 있으면 이거는 관찰자가 가까이 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상대적으로 서로 가까이 가고 있으면 어떠냐? 듣는 진동수가 음원의 진동수보다 더 큽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멀어지면 어떠냐? 듣는 진동수가 그 음원의 진동수보다 더 작아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도플러 효과인데, 이 도플러 효과는 모든 파동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에도 적용이 되냐면 빛에도 적용이 되는데, 빛도 파동이고 빛에서는 진동수가 무엇의 역할을 합니까? 바로 색깔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진동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색깔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무지개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될수록 진동수가 커지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한 다음에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러면 진동수가 더 커지죠. 그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한 다음에 밑에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하면 또 진동수가 작아지죠. 자, 그런데 빛에서도 어떠냐? 빛에서도 자, 별에서 오는 빛이 만약에 별이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한다면 별에서 원래 내는 색깔하고 내가 보는 색깔하고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멀어질 때 멀어지는 별에서 오는 빛에서의 진동수 변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색이동이라고 부르는데, 적색이동은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동수가 더 작아 보인다. 그래서 무지개의 스펙트럼에서 진동수가 작은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별이 가까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진동수가 더 커지겠죠. 이걸 청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 시프트, 블루 시프트. 그래서 어떤 별에서 관찰한 빛이 레드 시프트 되었다고 한다면 그 별은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뜻이고, 블루 시프트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별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별을 관찰하는 것은 당시에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졌냐면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1910년, 1920년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물리학이나 이런 기초과학에서는 아직 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주로 유럽에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 산업도 어떻습니까? 미국은 별로 없었겠죠. 또 넓고 하니까 공기가 깨끗했겠죠. 그래서 별 같은 거 관찰하기에 딱 맞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로웰 천문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것인데, 로웰이라고 하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천문대를 세우고 로웰의 가족이 운영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19세기까지는 이제 물리학의 변방이었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물리학자들이 거기서 관찰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슬라이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의 적색이동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이 바로 이 베스토 슬라이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미국 사람으로 이제 물리를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성운이면 이제 지금 같으면 은하입니다. 성운에서 오는 빛을 봤더니 적색이동 됐다고 하는 것을 1912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색이동을 했는지 아느냐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간단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미국의 천문학적으로 평생 로열 천문대에서 재직을 했는데, 자, 별에서 오는 빛은, 별은 대개 무엇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수소로 되어 있겠죠. 별은. 근데 빛의 대부분 수소. 그래서 거기서 오는 별은 어떻게 하냐면 수소 선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그런 빛에서 와야 되는데, 이런 성운에서 온 빛의 선 스펙트럼이 지구에서는 관찰할 수 있는 원소의 선 스펙트럼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성운은 지구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원소로 이루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적색 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분광법을 이용해서, 분광법이라는 빛을 프리즘 같은 데 통과시켜가지고 파장을 알아내는 거. 이게 이제 분광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행성들의 자전축이나 행성의 대기 성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외부 성운, 그러니까 이 외부 성운이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성운입니다. 그런 외부 성운에서 온 빛이 수소 선 스펙트럼과 굉장히 다른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적색 이동을 발견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렇게 알려진 성운이 몇 개 있었냐면 41개가 있었는데 이 41개에서 전부 다 적색이동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외부 성운이란 외부 성운은 그게 오늘날 이제 갤럭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갤럭시들은 전부 다 지구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 다 지구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건 우리한테 어떤 느낌을 갖게 해줍니까? 이것은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죠. 단지 모든 갤럭시들이 다 적색 이동을 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우주가 팽창한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냥 멀어진다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다 멀어지니까 그러면 혹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는 증거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사실로부터 관찰이 됩니다. 자, 그걸 결정적으로 한 사람도 역시 미국 사람으로 어디서 일한 사람이었냐면 미국의 윌슨산 천문대에서 일한 사람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윌슨산의 천문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유명한 자선사업가 단체인 카네기 연구소 후원으로 설립이 됐고 1917년에 설치한 망원경이 있는데 이건 100인치 망원경. 그래서 망원경의 그 지름이 크면 클수록 별에서 오는 빛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917년에 만들어진 윌슨산 연구소의 망원경의 지름이 1948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허블이 관찰합니다. 에드윈 허블 많이 들어봤죠. 허블 망원경으로 유명하죠. 자, 이 허블도 역시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갤럭시까지의 거리와 적색이동을 비교해서 허블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1929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날짜를 좀 본다면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언제 나왔습니까? 1915년에 나왔죠. 근데 스트라이퍼의 그 적색이동 언제 발견했습니까? 1912년.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도 전에 스트라이퍼가 이 갤럭시의 적색이동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드만의 동적 풀이는 언제 나왔다고 했습니까? 1922년. 그 다음에 르메트르의 팽창우주는 언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1927년. 근데 이 1929년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에딩턴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안드로메다 성운, 그때 성운이라고 알고 있던 것이 바로 갤럭시다. 우리 은하하고 똑같은 갤럭시고 우리 은하의 바깥에 있는 외부 성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밝혔냐면 성운마다 포함된 변광성을 이용을 했습니다. 변광성은 반짝반짝 빛나는 라디오파를 내보내는 그런 별이에요. 그래서 그 별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회전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쌍생, 두 개의 별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데서 도는 거의 주기하고 이것의 밝기를 측정할 것 같으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은하, 갤럭시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 우리 별까지의 거리는 주로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삼각 측정법으로 하죠. 근데 그 은하까지의 거리는 삼각 측정법으로 하면 이게 평행이어서 삼각 측정법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무슨 방법인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허블은 바로 변광성을 이용해서 그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알면 그 변광성이 속한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두 가지, 그래서 적색 이동과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측정, 적색 이동으로서는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적색 이동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다시 말하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진동수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더 빠른데 그 속도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이동으로 구한 그 갤럭시의 후퇴 속력이라고 하죠. 멀어지는 속력과 무엇과의 관계냐면 그 갤럭시까지의 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허블 법칙인데 이 허블 법칙으로부터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허블 법칙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어요. 자, 이렇게 허블 법칙에서 관찰한 것을 그래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가로축은 갤럭시까지의 거리가 되겠어요. 이건 무엇으로 구한다 그랬습니까? 네, 변광성을 이용해서 거리 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갤럭시가 후퇴하는 속력,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력을 구하겠어요. 이거는 도플러 효과로부터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각 갤럭시마다 내가 측정한 거, 거리는 얼마고 속력은 얼마야 하면 점을 짝짝 찍을 수가 있겠죠. 그 점을 찍었더니 당시 알고 있던 갤럭시들에 대해서 점을 찍었더니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흩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의 공식, 다시 말하면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울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블 상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후퇴 속력과 지구에서 갤럭시까지 거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이 허블 상수, 이건 바로 무슨 증거가 되냐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할 틀림없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허블 법칙이 왜 이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인가? 자, 이건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갤럭시가 있는데 갤럭시 두 개가 있어요. 그 갤럭시 두 개가 나로부터 10만큼 멀은 갤럭시가 멀어지는 속력하고 200만큼 2배로 더 먼 갤럭시가 멀어지는 속력이 어때요?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 갤럭시가 멀어지는 속력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나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도대체 이상하죠. 갤럭시와 갤럭시 사이는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근데 그 두 갤럭시 사이의 관계가, 속력의 관계가, 후퇴 속력의 관계가 단지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 데까지 냐에 대해서 결정된다면, 그것도 비례한다면 그거 좀 이상하죠. 근데 이런 간단한 예로부터 이게 바로 우주가 팽창하는 결과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이 자유에서 개미가 움직입니다. 근데 개미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나에서부터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가고 있어요. 비례해서 빨리 가고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자가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팽창하고 있으면 맨 가까운 데 있던 개미는 요만큼 같겠죠. 근데 그 다음번 개미는 요만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개미는 어떻습니까? 요만큼 같습니다. 그 다음번 개미는 요만큼 가고 그 다음번 개미는 요만큼 가죠.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멀어질수록 같은 시간 간격에 비례해서, 같은 시간 간격에 비교하면 나한테 멀어진 것에 비례해서 더 많이 가죠. 이건 바로 자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허블 법칙을 알면 모두 알 수가 있냐면, 원래 맨 처음에 점점 팽창하고 있으면 원래 아무것도 없을 때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주의 수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의 반지름이 지구에서부터 D인 곳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V라는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다면 D인데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 V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V는 어떻습니까? V는 바로 그 거리에 비례하죠. 허블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V를 H0D라고 넣으면 D는 없어져 버리고 H0분의 1이 되는데, 여기 모든 부분이 그 거리까지 팽창하는데 걸린 시간은 전부 다 허블 상수의 역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허블 상수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역수를 가지고 바로 뭘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주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걸 초로 계산하면 10의 10승, 초로 계산하면 여기서 초로 계산하면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10의 17승 초인데, 그것을 연으로 계산하면 10의 10승 2호인데, 자, 이걸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뭐냐면 138.3억 년이다. 우주의 나이가 138.3억 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허블 법칙으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간단한 걸로는 144.7억 년이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것까지 고려하면 138.3억 년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 언젠가는 우주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이론이 바로 대폭발 이론이 되겠고, 이 대폭발 이론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갤럭시를 관찰한 자료로부터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은 1922년하고 1927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허블 법칙은 1929년에 나왔고, 슬라이포의 적색 이동은 1912년에 나왔죠.
자, 그러면 1930년에서 50년대 이때 사람들은 우주론을 어떤 우주론을 믿고 있었겠습니까? 이때도 역시 아인슈타인이나 마찬가지로 정상 상태 우주론을 믿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학자가 호일이라고 하는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주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안 변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 르메트르라든지 그 다음에 갸모프라든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갸모프 전에 한번 나왔어요. 양자역학 할 때 양자역학이 나오고 맨 처음 원자핵의 알파 붕괴를 양자역학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갸모프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디케라든지 이런 몇 사람들이 팽창 우주론이 맞을 것 같다. 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주장한 거죠. 근데 이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BBC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1949년 3월 28일 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없는 사람들이 팽창 우주를 주장하는데 그건 바로 이 우주가 마치 땅콩 팍 터지듯이 그렇게 빅뱅 터듯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것인데 그 참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고 빈정거리는 이 빅뱅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제 팽창 우주론자들이 얘기하는 우주론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대폭발 팽창 우주론이 맞는지는 잘 이제 확신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처음 알게 된 허블 쌍수로 계산을 했더니 우주의 나이가 얼마가 됐냐면 25억 년밖에 안 나왔어요. 당시에 몇 개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허블 쌍수 했더니 허블 쌍수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25억 년인데 당시에 우리가 뭘 알고 있었냐면 다른 여러 가지 연대 측정으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고 태양계의 나이도 그래서 45억 년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우주의 나이가 태양계 나이보다 더 짧다고 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대폭발, 팽창 우주론이 사람들한테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옳은지 여러 가지 이론이나 팽창하는 사실이나 허블 법칙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당연히 팽창 우주론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팽창 우주론으로 설명하기는 좀 석연치 않은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이론이 확실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천주교의 로마 카톨릭이죠. 교황 12세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폭발 이론이 이게 제대로 된 이론이고 이게 바로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다라고 1951년에 대폭발 이론을 증거하는 그런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죠. 근데 르메트르가 천주교 사제라고 그랬죠. 교황님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 듣고서 르메트르는 팽창 우주론이 과학적인 이론일 뿐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본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교황 비오 12세한테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정상 상태 우주론이 맞는지 팽창 우주론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논란만 있었지 어떤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으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관찰이 됩니다. 그게 바로 르메트르가 죽기 1년 전이었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이라는 두 미국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이 사람들은 물리학 박사를 하고 받았지만 어디에 취직했었냐면 벨 연구소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실험을 하고 있었냐면 벨 연구소는 전화 회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SKT나 KT 같은 그런 회사인데 벨 연구소의 연구소가 아주 기초과학도 많이 하는데 이건 전파 망원경을 실험하고 있었어요. 전파 망원경을 실험하는데 거기서 아주 사방간데서 막 지직하는 이런 신호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전파 망원경 만들었는데 거기에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비둘기가 거기다가 변을 잔뜩 쌓아놔가지고 그 비둘기 똥 때문에 이런 잡음이 생기는가 보다 하고 자꾸 이렇게 치워도 항상 이제 생겨가지고 그게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대폭발 이론의 증거를 연구하던 당시 그 옆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의 천문학자 디케가 이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디케가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만약에 대폭발 이론이 옳다면 그 증거가 남아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폭발이 일어날 때
대폭발 이론에서는 무엇이 생기냐면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는 공간이 굉장히 작았겠죠. 거기에 작은 공간에 에너지가 꽉 차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팽창하면 그러면 에너지가 그 공간의 일부에만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퍼져 있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퍼져서 팽창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팽창하면 식어서 지금까지 어디에나 우주의 어디에나 그 에너지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팽창하면서 그것이 이제 식어가지고 그게 어떤 게 될 거냐면 3.5 절대온도 3.5 K 정도의 마이크로파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대폭발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어떠냐? 대폭발 이론이 옳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윌슨과 펜지아스는 노벨 물리학상을 1978년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발견한 마이크로파는 우주 배경 복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본 거냐?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노상 보는 거, 요새는 이런 텔레비가 없지만 옛날 텔레비는 어땠습니까? 채널로 이렇게 조절하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무슨 셋톱박스로 해가지고 이게 조절이 이렇게 나오죠. 옛날엔 채널로 조절하는데 채널에 방송이 없는 채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떠냐? 이런 지지직거리는 이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노상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양자역학 처음 나올 때 플랑크가 에너지 양자화를 어디서부터 알았습니까? 흑체 복사 곡선에서부터 알았죠. 흑체 복사 곡선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복사 곡선은 무엇으로 딱 결정이 되냐면 그 흑체의 온도로 결정이 된다 그랬죠. 흑체는 어떤 거였냐면 받은 빛은 반사하지 않고 모두 흡수하는 물체인데 이런 흑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빛이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 구멍이 바로 흑체의 모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에서는 빛이 안 나오느냐? 아니죠. 그렇지가 않다고 그랬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빛이 이 구멍을 만나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빛은 어떠냐? 이때 나오는 빛은 모든 파장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 그 파장 분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 흑체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플랑크가 발견한 이 흑체 복사 곡선의 식이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흑체 복사 곡선은 온도에만 의존하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흑체 복사 곡선이 다른데 이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는 식을 어떻습니까? 플랑크가 찾아냈고 그 식이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식에서부터 여기에 다른 건 다 알고 있죠. 여기 람다만 빼고 H는 뭐였어요? 플랑크 상수, C는 뭐였어요? 이거는 광속, 그 다음에 람다는 이제 파장이죠. 그 다음에 K는 볼츠만 상수 이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해요? T는 2.73을 대입하면 그 분포 곡선이 펜지아스와 윌슨이 관찰한 그 복사파를 갖다가 세기별로 진동수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곡선이 바로 이때 T에다가 2.73K를 넣은 거하고 딱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함으로써 이제 대폭발 이론이 이제 옳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대폭발 이론을 알게 된 순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1925년에 어땠습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이 팽창하는 우주를 예언했죠. 이 정도에서 1922년에는 어떻습니까? 프리드만의 동적 우주국 프리가 나왔고 1927년에는 이제 르메트르의 이제 팽창 우주가 나왔죠. 근데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그 동적 우주가 나와도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1929년에 팽창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허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허블 법칙은 어떻습니까? 갤럭시들이 멀어지는 속력이 단순히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인데요. 지구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하는 것에서만 결정이 되는 거. 이거는 도저히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
시간이라고 보지 않으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48년에 아까 얘기한 러시아의 갸모프가 대폭발 이론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발 이론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때 시간과 공간만 만들어질 뿐 아니라 에너지도 바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무한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우주가 별 같은 게 탁 생겼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8.3억 년 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우주에 시간과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대폭발 이론인데 그때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에너지도 같이 생겼다. 에너지가 바로 나중에 식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식으면 바로 별이 되는 것이죠. 질량으로 에너지의 형태가 질량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65년에 아까 얘기한 프린스턴 대학의 디케가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마이크로파 영역으로 적색 이동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그 1965년에 바로 펜지아스와 윌슨이 우연히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해가지고 대폭발 이론이 옳아. 그러면 그냥 대폭발 이론이 옳다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대폭발 이론이 옳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폭발 이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폭발. 도대체 이론으로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어? 그건 그냥 이론일 뿐이고 하나의 가설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폭발 이론은 요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죠?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 맨 앞이 무엇입니까? 대폭발 이론이죠. 이렇게 대폭발 이론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제 암시하냐면 실험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발 이론이 옳다고 하는 것이 실험으로 확인되는데 간단한 몇 가지 실험으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폭발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실험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실험 자료를 하나하나의 식으로 전부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138.3억 년 전에서 지금까지 우주가 어떻게 팽창되었는지에 대한 실험 자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때부터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하늘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38억 년 전에 떠난 빛이 지금 도착하고 50억 년에 떠난 빛이 지금 도착하고 30억 년 전에 떠난 빛이 지금 도착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찰하면 지금 망원경을 대고 딱 관찰하면 이 모든 게 다 지금 관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관찰할 때 그냥 가시광선의 망원경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인공위성들이 띄워져 있습니다. 가시광선 망원경도 있고 적외선 망원경도 있고 X선 망원경도 있고 감마선 망원경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망원경도 있고 이런 많은 망원경들이 띄워져 있어가지고 이 우주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알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폭발 이론이 일어나고 30만 년 후에 이제 원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억 년 후에 이제 별들이 만들어지고 10억 년 후에 이제 이런 은하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대폭발 이론이 옳다고 하는 확실한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대폭발 이론은 가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다라고 어디서든지 우리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폭발 이론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할 거 다 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뭐가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자, 21세기가 도달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 대폭발 이론은 어떤 것이며 우주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점점 커지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운명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이건 뭐냐면 우주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까? 아니면 커지다가 정지할까? 뭐 이런 거죠. 자, 그거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알 수 있다와 알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로 대답하겠어요? 네, 알 수 있답니다.
자, 이 알 수 있다는 건 우리한테 무엇이 말해주겠습니까? 역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우주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우주 전체의 질량 또는 우주 전체의 밀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주 전체의 밀도란 우주 전체의 질량을 우주 전체의 부피로 나눈 것이에요. 그 밀도가 자,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 밀도의 단위인데 이게 뭐예요? H0는 허블 상수의 제곱이고 여기 G는 만일력 상수입니다. 이걸 임계 밀도라고 하는데 이 임계 지금 현재 진짜 밀도가 우주의 밀도가 이 임계 밀도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면 여기에 대폭발 이후 흐른 시간을 가로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우주의 반지름을 세로축으로 놓으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진짜 밀도가 이 임계 밀도보다 더 크다면 어떤 곡선을 그리냐면 이런 곡선을 그리고 이런 우주를 클로스드 유니버스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우주가 마지막에 빅크런치가 된다. 여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팽창하다가 멈춰가지고 다시 수축해가지고 한 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걸 더 빅크런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것과 반대로 만약에 진짜 밀도가 이 임계 밀도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냐? 이건 오픈 유니버스입니다. 계속해서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임계 밀도하고 딱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플랫 유니버스라고 하고 이 익스펜션이 팽창이 점점 느려져서 결국은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 현재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재는 팽창하고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결과만 가지고는 지금 어떤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런 결과를 알려면 이제 우주의 밀도를 이제 계산해야 될 텐데 이 우주의 밀도 계산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기하인지를 오픈 유니버스인지 플랫 유니버스인지 클로스드 유니버스인지를 미리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면 우리 앞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할 때 기하 했었죠. 그 기하의 성질은 우리가 국소적인 것만으로도 기하 전체 기하의 성질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기하의 성질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기하의 성질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관찰하게 되냐면 아까 어떻습니까?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우리 대폭발 이론이 옳다고 하는 걸 알았다고 했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주의 모든 공간에 퍼져 있다고 그랬죠.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밀도, 온도와 밀도를 쫙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려고 또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요. 1989년에 코베라고 하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인데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 놈을 갖다 해가지고 요 우주 전체입니다. 우주 전체에 대해서 배경 복사의 분포를 온도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색깔이 다른 건 온도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장 옅은 색에서 가장 진한 색까지가 바로 뭐냐면 배경 복사의 온도가 우주 배경 복사 온도가 약 10,000분의 1 K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1989년에 이렇게 쏘아 올렸고 2001년에 WMAP 윌킨슨 마이크로웨이브 아이스트로피 프로브라고 하는 것인데 윌킨슨은 이런 인공위성을 연구하다가 암에 걸려서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여기다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걸 WMAP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이제 우주의 기하를 이 결과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2009년에 한 번 더 또 뛰어 올렸어요. 플랑크 스페이스 크래프트.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정밀해졌죠. 자, 이런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로부터 우리 무엇을 얻을 수가 있었냐면 그 결과가 우리의 우주는 플랫 유니버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플랫 유니버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우주 전체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우주의 밀도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임계 밀도와 같다. 그러면 우리 우주 전체의 질량이 얼마인지도 우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우리 허블 상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도 압니까? 만일력 상수도 알죠. 그래서 우리 우주의 임계 밀도를, 우주의 밀도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했더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자, 밀도의 단위는 뭐로 쓰면 되겠습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삼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삼성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게 뭐냐면 요거의 5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 킬로그램 요게 바로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평균 밀도가 1세제곱미터에 수소 원자 5개 들어있는 그런 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밀도로 우리 우주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평균 밀도를 알면 그럼 우리 또 뭘 알고 싶겠습니까? 자, 이런 밀도에 의한 질량이 진짜로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임계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계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 우주 전체의 질량이 어디에 있는지 다 합해보기로 했어요. 자,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다 합해봤더니 우리 별의 질량은 모든 갤럭시의 질량을 다 합하는 것이에요. 그 별의 질량을 다 합했더니 이 기준 임계 질량은 0.4%에 해당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관찰 가능한 질량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성간기체입니다. 이 성간기체가 3.6%, 그 다음에 뭐 블랙홀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전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우주 전체의 질량은 무엇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질량은 전부 해서 뭐밖에 안 되냐면 4%밖에 안 되는데 그 밖에도 확인할 수 있는 질량이 있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다크매터. 이걸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갤럭시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갤럭시들의 움직임을 보면 갤럭시들의 움직임은 우주가 팽창해서 움직이는 거 말고는 어떻게 해서 움직이냐면 주위에 있는 질량들 때문에 움직입니다. 근데 그 질량들 때문에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주위에 질량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 이걸 바로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해서 직접 관찰되지는 않지만 갤럭시의 운동으로 질량이 필요한 그게 임계 질량의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3%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상당히 많죠. 이 나머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 보일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모르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 에너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혀 측정되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존재해야지만 된다고 알려진 질량이 73%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암흑물질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거냐? 암흑물질은 갤럭시를 볼 것 같으면 그 갤럭시에 있는 별들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 갤럭시의 가장 바깥쪽에서도 움직이는 그런 속도를 보면 사실은 멀면 멀수록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져야지 되는데 그 실제 갤럭시들을 구성하는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 주위에 뭔가 질량 분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 보면 굉장히 이 밝은 별이 퀘이자 같은 별들이 똑같은 별들이 여러 방향에 있어요. 똑같은 게. 이건 뭐냐? 저기 멀리 있는 별들이 여기에 중력 렌즈를 거쳐서 여기 빛이 이렇게 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구부러져서 요 두 개는 어때요? 원래는 같은 별에서 온 거죠. 그래서 똑같은 별이 이렇게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게 중력 렌즈 현상인데 이런 중력 렌즈 현상을 설명하려도 질량이 관찰된 질량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다 암흑물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전체 이 우주에 존재해야지 되는 질량들 중에서 관찰 가능한 질량이 4%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있지만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인 암흑물질이 23%,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관찰도 안 되는 게 암흑 에너지인데 73%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오늘 총 질량의 96%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런 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알았습니까? 오늘날 물리학으로부터 알았죠.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와서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자연의 진리를, 자연의 그 수수께끼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보고서 턱 다 안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자연이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법칙 가지고 싹 정리를 하면 그 이미 알고 있는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자연에 대한 이해가
도약한다 그랬죠. 그런 도약이 몇 번 거쳤죠. 17세기 한 번, 20세기에 두 번 이렇게 거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 알고 있는 물리학 때문에 알게 됐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우리는 물리학의 기본 법칙으로 모든 자연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고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을 했지만 우리 21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주론의 저절로 도달했죠. 우주론을 연구하다가 우주론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까지 다 알았죠.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무엇을 모릅니까? 우주의 총 질량의 96%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세기에 우리 그 상대성 이론을 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노벨상 받았죠. 만약에 21세기에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21세기에 들어와서 물리학의 전성기가 다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20세기 처음 시작하면서 물리학이 정말 굉장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상대성 이론 나오고 양자역학 나오고 이럴 때는 막 물리학 아주 전성기였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물리학이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생물이나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이나 이런 데로 관심이 갔다면 오늘날 이제 이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 문제가 나오면서 해결할 거리가 생겼죠. 그래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바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윌킨스맨, WMAT 그 인공위성이 나온 다음으로 바로 이런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게 20세기 후반에 바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우리 지난 경험으로 무엇을 알고 있냐면 17세기에는 어땠습니까? 17세기에는 행성 문제 때문에 그 행성 문제 때문에 행성에 대해서 자료를 냈고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할까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뉴턴 역학이 나왔는데 뉴턴 역학이 나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거시 세계에 있는 모든 자연상을 다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법칙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20세기는 어떻습니까? 20세기는 빛의 이중성 문제.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왔고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알 수 없는 가정 세 가지를 제안을 했었죠. 근데 이 제안을 해결하면서 양자역학이 나왔고 양자역학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세계의 기본 법칙이니까 미세계에 대해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거에서 모든 걸 다 알게 됐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물질을 만들 때도 지금 어때요? 이론으로 먼저 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험을 하면 그 물질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첨단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속불변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바로 뭐였어요? 뉴턴 역학으로는 이제 이해하려면 속도 덧셈 법칙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성립하지 않는 거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성 이론이 나왔는데 이때는 특상대성 이론 나오고 일반 상대성 이론 나오면서 어땠어요? 4차원 시공간과 우주론 발견에까지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걸 해결하면서 확 이렇게 이렇게 도약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21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주 총질량 문제죠. 그래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무엇일까? 이런 문제가 벌써 몇십 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이걸 해결하는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또 새로운 법칙을 알게 되고 이때 무엇인가를 도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현재 풀리지 않은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신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우주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우주를 이해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가 이번 기회에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내가 제안을 한 것이 벌써 10년 전인데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물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진전에 의할 것 같으면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론으로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너무 작게 분포가 돼 있어서 우리가 알 수는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으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지금 물리학의 가장 큰 전성시기다. 그리고 예산도, 연구 예산도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15주 2교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말 시험은 6월 16일 목요일 이제 본다고 했죠. 강의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잘 보고 방학 잘 보내고 건강한 몸으로 다음 학기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